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을 19.4%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해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는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수해지역 우수 농수산물,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사과, 배, 잡곡, 명절 선물 세트 등 120종을 시중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11% 올라서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달 이후 처음인데요. 다만 최근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은 주춤한 모습이라서 불안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5년 동안 5,43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서 향후 20년간 61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경제 각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낭보를 전해주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 분야죠. 얼마 전 대한민국 대표단이 폴란드에서 열린 MSPO 2023 방산 정시에서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방산 세계 4강 진출을 목표로 그 발판을 마련하고 왔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MSPO 2023 방산 전시에 직접 참여했던 국방부 관계자를 모시고 이번 전시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K방산의 발전 방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4강을 목표로 제2차 잭팟을 준비 중인 K방산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천영훈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그리고 각군 정부관계기관 등 대표단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MSPO 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MSPO 방산 전시회가 과연 어떤 전시회고 이번에 폴란드 주최하에서 우리가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MSPO 202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과연 우리가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하는데 주도국 자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MSPO는 폴란드어를 따온 말인데요. 네. 영어로 바꿔서 본다면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뭐 크게 3대 그 방위 사업 전시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 런던, 예,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또 이렇게 있죠. 예, 네. 그리고 주최국은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고 주도국으로 이번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두 번째 주도국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많이 다룰 것이고 아무래도 한국의 방산의 위상과 우수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이 소위 이제 가성비 좋은 그 무기들을 가장 잘 만드는 네. 국가이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상도 올라갔고 또 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이제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면이 있다고 강하고요. 또뭐 이로써 이제 한국이 방산 관련돼서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좀 주요 플레이어로서 전 세계 시장에 활동하게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은 직접 그 MSPO 2023의 현지에 참여를 하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주도국으로서 아마 이제 한국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주도국으로 참여하면서 현지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 또 대한민국 어떤 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 이런 부분 어땠습니까? 네, 이번 행사 때 저 또한 이제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방산 전시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일단 한국관을 저희가 갔었을 때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네네. 우리 한국관을 방문을 했고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이번 MSPO는 9월 5일 VIP 데이를 시작으로 총 4일간 진행을 했었고요. 9월 5일에는 개막식에 이제 방위사업청장이 개막식 축사를 진행했고 네. 그 이후에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우리 한국관을 방문하여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6일 날에는 한국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었는데 네.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산협력 발전 방향과 그리고 어떤 잠수함 사업 그리고 K9 자주포에 대한 기술 방향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한폴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홍보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이나 네. 우리나라를 알리는 어떤 그런 문화 행사 또한 같이 네. 기획되어 해군 군악대 있었습니다. 공연 이게 굉장히 그 각광을 받던데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못 보고 저 멀리서 아.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네. 그 행사 기간 내에 그런 해군 군악대와 그리고 태권도 행사들이 네.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제 부스별로는 그 부스별로 이제 어떤 전통적인 우리의 다과들을 준비해서 그 업체 부스를 방문하는 그런 국가들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까지 일종의 이제 진행됐습니다. K-푸드까지 홍보가 된 맞습니다. 거네요. K-컬처 그리고 K-푸드 같이 맞습니다. 어우러져서 이제 K-방산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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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그 지금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 카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이제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부스를 마련했고 또 중소기업들이 또 모여서 중소기업 관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랬는데 그 부스별 특색이라든지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MSPO에는 총 우리나라에서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카이, 그리고 한화, 그리고 현대로템, LIG, 풍산기아 등 네. 그런 또 주요 방산업체들은 단독 부스를 마련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성공업, 그다음 연합정밀, 네. 그리고 8월 3일 등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관을 이제 마련하여 이제 부스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카이 같은 경우는 그 FA50 개필러 그리고 네. 다목적 전투기인 KF-21에 대한 모형을 전시를 했고 네, 네. 그리고 그 국영기업, 그러니까 폴란드 국영기업인 PGZ와 예, 예. 실제 그 FA50 후속 조치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폴란드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 등 다양한 업체 차원의 어떤 전시물들을 이제 게시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련장 로켓으로 불리는 천무를 네네. 전시장 앞 제일 앞에 이제 미국 하이마스와 함께 네네. 나란히 전시를 어허.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폴란드에서 기운용 중인 K2 전차와 차세대 수소 차량을 이제 전시했고, 네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네네. 이제 KLTV를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투용 그 찝차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자동차들인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문했던 흐바웩 PGZ 회장은 네. 현재 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주도국을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한국과 폴란드 간의 어떤 그런 방산 협력이 현재 번창하고 있고 생산적이다라고 하면서 폴란드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방부와 방사청 그리고 합참 그리고 각군 등 이제 정부 대표단은 네네. 그 방산 전시회 기간 간에 실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뭐 사우디나 여러 이제 우방국들의 고위급 간의 면담을 통해서 네네. 우리 K 방산에 대한 어떤 협력 의지를 널리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들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 관 이런 데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또 경남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체가 많이 몰려 있는 도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체적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중소기업관뿐만 아니라 실제 별도로 있던 그 경남도 관을 방문을 했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협력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폴란드 국영기업 PGZ과 별도 MOU를 맺고 전략적으로 어떤 방산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협력 로드맵을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중에는 어떤 기술력이 뛰어난 사실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K9의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을 네. 우리가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국산화가 실제 올해 내에 아마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K9이 수출될 때는 우리 국산화 엔진을 장착한 상황에서 네네. 이제 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대한민국 각 방위산업체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당한 관심 하에서 뜨거운 열기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단순히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폴란드 아주 그 개최국이자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주력 수출 국가이기도 한 폴란드 수출 그리고 그에 이은 이제 일종의 AS겠죠.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여러 협력 MOU들이 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판매도 하고 또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이제 그 부품이라든지 뭐 AS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MOU 성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폴란드를 발판으로 이제 나토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출 아마 확장 전략을 쓸 텐데 이번에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 전략 어떨까요? 예,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봤을 때 자국 방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까지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증액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유사한 상황이 주변국들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부터 한국 방산에 대한 호평이 많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구체적 성과로 뭐 모든 것이 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알려진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폴란드 군용 자동차 및 장갑 기술 연구소와 유무인 군용 장갑 차량 관련 상호 MOU를 이제 맺는 것으로 했고요. 또 무인 차량 이런 것은 이제 무인 차량 기술 관련해서 폴란드 육군 현대화 사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국영 방산업체인 PGZ와는 그 폴란드형 천무라고 알려진 네. 호마르 K의 그 제조 협력에 대해서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로켓을 국산 천무에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이제 구체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체적 성과를 넘어서서 좀 더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방산 관련돼서 많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국가들 간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랑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무역 파트너가 반드시 방산 파트너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밀스러운 내용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많이 깊어지고 또 네. 신뢰 관계가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나 이런 부분은 단순히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 지원, AS, 그다음에 이제 연관된 각종 산업들, 아까 뭐 엔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엔진 하나의 이제 기계 분야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에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걸 텐데 이런 연관 산업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한번 수출하고 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무기를 한번 도입하게 되면 도입할 때 들었던 무기 값 못지않게 그 뒤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와 상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과거에 많은 비용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무기를 파는 입장이 되어서 그만큼의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와 같은 것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네, 네. 첨단 산업 발전에도 뭐 기여를 할 것이고요. 네. 과거 인류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무기에서 발전된 어떤 산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와서 네, 큰 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례로서도 우리가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세계 9위 수준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 4강을 목표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K방산. 단순히 K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K컬처, K푸드까지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이렇게 K방산 정말 뜨거운 인기를 현지에서도 느끼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K방산이 인기를 끄는 그 비결,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K방산의 인기 비결은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실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함에 따라 어떤 실질적인 성능 발휘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고 네네. 실제 우리 방산 기업의 어떤 최적화된 어떤 공정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인 어떤 단가 관리가 네네. 된다는 소위 부분이 이제 가성비가 맞습니다. 가장 세계 최고 좋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나라 업체는 실제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출 이후에 그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정부 차원이든 업체 차원이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매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둘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업체들이 실제 어떤 탁월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어떤 네. 구매국이 신속하게 요구를 했을 때 신속하게 납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대량 무기 체계를 사실 구매하고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방산 기업도 그런 것들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량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어떤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서 신속하게 납품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대 정부나 그다음에 군대 군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어떤 운영 노하우 그리고 정비 노하우 등을 교류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공동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 간에 필요하다면 공동 훈련까지 같이 함으로써 어떤 실제 어떤 국가 간의 이런 국방협력의 신뢰가 네.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그거에 하나의 솔루션을 수출하는 거지만 그에 따른 시스템 서비스까지 전체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네네. 보니까 아까 납기 말씀하셨는데 탱크 폴란드에서 그 탱크에 굉장히 놀랐다. 그 네. 납기보다 오히려 더 빨리 네. 수출을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무기 도입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전시를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끈 어떤 그런 무기 품목들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무기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관 자체가 워낙 이제 다수의 어떤 국가에서 다양한 이제 방산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방문을 해서 엄청 열기가 뜨거웠었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해 이제 한국이 폴란드에 이제 수출을 했던 K2, K9, FA50 그리고 천무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4가지 무기 체계는 이제 실물 또는 이제 그런 모형 형태로 실제 전시가 됐었고 네. 다수 국가와 이제 방산 관계관들의 어떤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무기 체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기 체계로서 충분히 어떤 성능과 어떤 실력에 대한 검증을 받은 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다수의 국가에 수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대부분 이제 최고의 대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무기들인데
아까 이제 FA50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가격도 단가도 이제 기존에 뭐 소총 이런 소총도 하나 못 만드는 나라에서 이제 최첨단 항공기 잠수함까지 수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놀래고 있는데 이런 단가나 이제 부가가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무기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2020년까지는 사실 완성 제품이 수출되더라도 정말 소량의 네. 어떤 수출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탄약이나 부품 중심의 어떤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네. 사실 2022년이 들어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첨단 무기 체계가 대량으로 사실 수출이 되면서 어떤 방산 수출의 어떤 그런 역량이 급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세계 4강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K방산의 대표적인 상대 국가가 있습니다. 폴란드죠. 다 알다시피 이제 폴란드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접국이기도 하고 그래 지정학적인 안보 위협에 스스로 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K방산에 대한 그런 호감도를 높이면서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폴란드. 앞으로도 그 폴란드 중요성은 계속해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작년도에 17조 원 그리고 앞으로 43조 원의 추가 계약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고 또 이번에 MOU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폴란드의 중요성 어떻습니까? 예, 폴란드라는 나라라 그러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들이 서유럽 진출을 위한 어떤 유럽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네. 이제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는 이제 방산 수출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GDP 대비 4% 이상을 이제 국방비에 쓰겠다 그랬고 그 돈이 43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무기나 방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신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를 사용하려고 그럴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뭐 이거는 국가의 어떤 존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그 많이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가 방산 협력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다른 국가들도 한국 무기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우리 대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폴란드가 했다 그러면 지금은 방산 산업이 새롭게 뻗어나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에 T-50을 팔려고 했었고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소량을 팔긴 했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량의 무기를 팔지는 못하고 소량의 무기만 팔았었는데 이번에 네네. 크게 이제 우리가 성공을 거두면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이제 방산 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를 방문할 때도 원전이라든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제 방산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상호 교류에 대한 여러 논의의 진전이 있었고 이번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을 해서 똑같이 이제 그 원전이라든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과 함께 이제 K방산까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방산 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번에 그 해외 원조 부분에서도 이제 3조 원 정도 23억 달러 정도의 그런 원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인프라, 우크라 재건 이런 추가적인 기대 효과들이 경제적으로 많을 텐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7월 달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건데 2030년까지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교역 규모를 300억 이상 달러로 넘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했고요. 과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유럽 진출 교두보였는데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투자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등이 이제 주로 많았고요. 최근에 와서는 배터리와 같은 산업이 많이 진출해서 현재 350개의 기업이 폴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EU의 멤버이고 또 동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였고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전기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이 많았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고 배터리 관련돼서만 보더라도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럽 배터리 생산 허브로서 지금 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또 뭐 우주나 아니면 스마트 공장,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폴란드 정부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살펴보면 네. 2018년도에 경제특구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폴란드에서. 네. 개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투자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투자 금액의 20에서 50%까지 해당되는 법인세를 감면시켜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폴란드 전체가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요. 네. 뭐가 있냐면은 폴란드에 사실 요즘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제 교류 이런 부분이 방산과 함께 기대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네.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MSPO 2023 그 전시회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방산 그리고 경제적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달아서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수주에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세계 9위 수준에서 이제 세계 4강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방산, 개발과 수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관,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주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K방산 세계 4위권 4강 도약에 따라서 단순 방산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자료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보셨을 겁니다. 3조 2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 소위 오르카 사업이라고 하죠. 오르카 사업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오르카 사업이 과연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주 가능성이 좀 예측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중순에 부하시작 폴란드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오르카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는 이제 해군의 어떤 잠수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서 폴란드군의 가장 중요한 현대화 사업 중 하나다라고 네.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지난 5월 말에는 실제 이러한 사업들을 수주하는 업체를 유럽 지역에 한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저희 이제 한국 업체의 또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저희 이제 국방부는 그 MSPO 전에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했고 네. 그리고 MSPO 계기에 폴란드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군비청 그리고 PGZ 등 다양한 폴란드에 있는 주요 기관들의 고위급과의 면담을 통해서 폴란드 발틱해의 어떤 해군력 강화를 위한 이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한국의 의지를 협력 의지를 폴란드 측에 이제 표명을 하였습니다. 네. 어떤 폴 측이 요구하는 오르카 사업의 핵심 요소는 일단 승조원과 전투원 등 한 5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한 3,000톤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임무 수행이
이 가능한 자막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를 가능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네, 네. 이에 대해 이제 저희는 폴 측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네, 네.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어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폴란드 측에 이제 전달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오르카 사업 자체는 이제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아마 사업이 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정부 차원의 이제 지원할 사항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이제 폴란드가 구입하려고 하는 게 한 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척이라는 거고 금액 규모는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금액 규모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수도 이제 어디에서는 이제 3대, 4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3,000톤급 잠수함 자체가 보통 대당 가격이 이제 조 단위가 되는 네.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어떤 정비센터, 그리고 교육센터, 뭐 이런 도크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가는 거의 패키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장비를 획득한다기보다는 그런 패키지 사업으로 이제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략적으로 하여튼 3조 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한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에도 경쟁국, 주요 경쟁국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아주 강국인데 네. 다른 경쟁 국가들이 뭐 어느 나라가 있고 우리가 수주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사실 원래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방산 강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 이제 일단 다양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려고 이제 입찰 참여를 한 상황이고, 업체 기준으로는 거의 11개 업체 이상이 이제 참여할 것으로 일단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아마 이게 심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건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고, 네. 현재 한 폴란드의 국방 방산 협력이 정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또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좀 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히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K방산. K방산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고요. 11월 달에는 5조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 아까 모형을 전시했다고 그랬는데요. 천무 수출 계약도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수주에 성공한다면 올해는 역대급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정부 추산으로 K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 약 25조, 26조 규모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현지에서도 보셨고 이런 이제 방산 수출 기획 업무를 주로 다루시는데 이런 우리가 약 25조, 26조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네, 일단 사실 지금까지의 방산 수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 정부까지 이제 20년까지의 방산 수출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간헐적으로 무기 체계를 이제 소량 수출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탄약이나 네네. 부품에 대한 어떤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한 30억 불 수준의 사실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에 보면은 네. 진짜 2021년 이전에는 3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그 엠셈2를 수출하면서 이게 70억 불로 갑자기 이제 점프를 한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양한 우리가 운영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수출하면서 최고 수준인 173억 불을 달성을 하면서 사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 우수성을 알리고 네. 어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저희가 이제 폴란드에 124억 불을 이제 수출을 한 계기로 기존의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어떤 대상 권역이 중동이나 이제 아시아
였다면 이제 유럽 지역으로 또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K 방산이 이렇게 어떤 세계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기존 어떤 방산 강국인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에서 우리를 좀 이제 위협적인 어떤 경쟁국으로 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방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경쟁도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27년까지 어떤 말씀하신 그 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지금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네.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계 4강이라는 게 굉장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중국이라든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강국들을 다 제쳐야 이제 세계 4강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오르카 사업, 잠수함 사업도 이야기했는데 뭐 천무 등등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할 품목 중에 기대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기대되는 품목 뭐 보안 사항은 빼고요. 이라면 네. 예, 사실 워낙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 카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시스템, 뭐 네. 하나오션 뭐 엄청 다양한 이제 무수히 많은 저희 방산 기업이 있고 예, 예. 실제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무기 체계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이제 작년 어떤 방산 어떤 최대 수출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사실 관심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폴란드와 저희와의 어떤 방산 협력에 대한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사실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를 막는 어떤 방패로서 네, 네. 지금 나토 내에 어떤 입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폴란드가 지금 하고 있는 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군현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정되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한 폴란드 간의 어떤 그런 협력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주변국에서 지금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위 산업은 단순한 우리 수출, 뭐 방위,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전후방 연관 효과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라고 그러죠. T-50 한 대를 수출했을 때 약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5억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자동차 수출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기본 2천만 원 정도 되는 승용차 약 1,5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부가 가치, 잠수함이라든지 첨단 대형 함정 또는 뭐 공격기 이런 것들까지 이제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무기까지 우리가 수출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세계 방산 수출 4강까지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세계 4강이 이제 2027년이라고 그러니까 불과 뭐 4, 5년 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 4강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산 매출액이 한 29조 7천억 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방산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을 때 고용 창출이라든지 각종 산업 전후방 연관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 매출이 15조 9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7년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9조 7천억까지 늘어나고 네. 86.8%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용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2021년에 3만 3천 명이었는데 2027년이 되면은 6만 9천 명까지 늘어나서 이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용 관련해서 보면은
고용은 그냥 연관 산업에 미친 효과는 배제하고 직접적인 효과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간접 효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 네.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런 예측 보고서 같은 것들은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 환경이나 예산 소요가 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나타날지 잘 모릅니다만은 여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란 것이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GPS라는 네,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GPS도 사실은 그전에는 군사용으로 쓰이던 것이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걸프전 때 선보이면서 각광을 받게 되고 이제 네. 점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민간에 개방한 그런 기술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관련되는 수많은 산업들이 생겼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들이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이 굉장히 큰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제 여러 분야들을 다루는데 로봇이나 드론 이런 부분이 이제 군사용에서 아주 발달하면서 이 어떤 민간 기술로 이전되고 또 기술 이전을 또 실제로 해주고 또 MRO라든지 항공기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관련된 각종 그 연관 산업들도 굉장히 발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남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MRO 산업단지 등등으로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후방 연관 효과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민간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또 민간 입장에서는 또 그런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면서 새롭게 또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게 또 그 국방 산업에 이제 방위 산업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산업을 한쪽 방향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서로 네네. 이렇게 엮여가면서 갈 수 있고 또 그 연관이란 것이 뭐 단순히 있고 국방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관련되는 전기 전자 산업 전반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통신 기술과 관련되는 서비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네. 뭐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방산이 세계를 향해서 솟아오르다 보니 이를 담당하는 정부, 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민간의 역할도 같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출 협상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계약액이 30조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출 지원 한도액이 이미 초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금융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수출 금융 지원 이런 부분에 한도가 찼다는 말이 어떤 뜻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런지요? 예, 지금 방산업계에 따르면은 방산기업이 작년에 이제 폴란드에 17조 원 정도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추가 계약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하는 그 공적 수출 신용기관의 금융 지원인 대출 한도를 좀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네. 동일 차주에 대해서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이 152억 달러인데요. 이미 그 1차 수주권에서 50억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입은행 자체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금액이 11억 달러 정도인데 아하. 이 정도면은 네. 지금 예상하는 수주 금액을 다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좀 이 법정 그 수출입은행법을 개정을 해서 법정 네. 자본금 자체를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은 40% 신용 공여 한도 자체를 과거에 예외로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외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좀 보게 되면은 네. 대통령께서 이제 하반기에도 뭐 세일즈 외교를 열심히 하실 것 같긴 한데 관련돼서 당연히 많은 경우에 금융 지원이 병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시키자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법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도를 그냥 늘려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수출입은행에다가 정부에서 현물 출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만 2조 원 정도 현물 출자를 했었는데요. 네, 현물 네. 출자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좀 긴축 재정 상황이고 네, 네. 뭐 세수가 그다지 많이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런 어려움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재정 당국이나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폴란드 측과도 참 잘 얘기를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좀 얘기해서 좀 그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절충안을 찾아보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라고 그러면 폴란드랑 43조 원 규모의 2차 뭐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약간 불투명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상태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나 어떤 조치들은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국가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 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승승장구하고 있는 K방산에 더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라도 금융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의 그 소외도 있을 것 같고 더 이제 앞으로 민관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또 민간에게 또 기대하고 싶은 거 이런 말씀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수출 확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사실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우수한 무기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실 업체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네. 지원 강화 또한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그런 권역별로 그런 국가가 아니라 국가 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로 실제로 어떤 맞춤형의 수출 전략도 필요하고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수출하기 위한 수출허가 제도가 있는데 수출허가 제도도 좀 간소화 네. 전반적인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 차원에서는 어떤 고위급, 그러니까 정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해외에 방문했을 때 어떤 우리 무기 체계를 홍보할 수 있게 어떤 그런 체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 어떤 구매국이 결국 이제 우리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만족해야 되고 품질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군이 운영하는 노하우나 뭐 훈련, 교육 훈련 그리고 이제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까지 해서 군이 어떤 포스트 세일즈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부분까지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방위 산업이 어떤 국가 전략 산업이 되면서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런 방산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실제 어떤 그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또 국방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무역금융, 수출금융에 대한 지원 등등 포함해서요. 또 규제 개혁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한번 기대하는 것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국제 통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말이 경제 안보라는 말입니다. 네. 경제 안보는 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외교 안보적인 여건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가 좀 방해받는 경우를 많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교 안보적으로 밀착되면서부터 무역이나 투자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잘 가꿔갈 수 있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방위 산업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 기술력의 근본은 전문 기술가 집단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 그에 맞는 걸맞는 전문성에 맞는 좀 대우를 해줘서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이 그 정말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요. 단순히 뭐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보람만으로 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소프트웨어나 장비 같은 걸 얼마나 통합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느냐가 현대 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무기를 많이 수출하게 되면 그 무기들의 어떤 그 운용 체계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무기 수출 정도가 아니라 K컬처, K푸드까지를 아울러서 전 세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방산. 그 K방산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정부, 민관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계 4강을 목표로 솟구치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유엔 총회 참석의 의미, 그리고 주요 안건, 그리고 기대되는 각종 성과, 특히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